오늘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언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언론 분들께서 그동안 상법 개정, 거버넌스 개혁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진실되게 취재해 주셔서 그동안 뭐 성과가 지난주에 국회 통과한 거 포함해서 지금 아마 우리 여의도 건너편 국회에서 그 상법 보완 내용 그 공청회가 그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언론인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 다양한 분들 기업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혹시 KTNG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마 이제 신청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부터는 저 뒤에 계신다고. 예. 네. 그 열심히 들어주시고 방 사장님이 직접 와서 들으시라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제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지금 이제 공청회가 열리는 내용은 그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인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그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코스피 5천을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주주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정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 정확하게 소각을 하든 이제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오늘 그 서울대 김우진 교수님이 아마 그 국내에서 자사주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을 좀 올바로 잡아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제고를 제일 확실하게 해주시는 데가 신한지주입니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CFO 천상영 부사장님을 오늘 모실 수 있어서 저희가 주제 발표를 두 분께 듣겠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7월 9일 날 그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자사주를 통한 실질적인 주주 환원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7월 9일이니까 그저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에 소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을 법안에 포함시켰고 이 경우에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을 한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 법안이 앞으로 아마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국회에서 발의가 될 텐데 이 법안에 이제 어떠한 저희가 이해를 더 돕고 그 다음에 더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오늘 세미나가 좋은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우진입니다. 제가 한 35분 정도까지 하면 되나요? 국장님? 네, 그 정도. 네. 그 오늘 진짜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한 3년 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저희 포럼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규식 대표님 회장 하실 때, 그때는 코로나라 그 줌으로 했는데 별로 흥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 제가 오늘 자사주 뽀개기를 하겠습니다. 뽀개기. 완전. 자사주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한 25분 동안 할 건데요. 우리 한국의 자사주가 너무 이상하게 지금 막 인식이 되고 있어서 첫 번째 오해.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기사 많이 쓰시는데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소각으로 이어지는 막 이런 기사 많이 쓰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애니메이션이 없죠? PDF로 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건데, 얘네가 이제 분할해가지고 지금 G 에어로스페이스 밖에 됐지만, 하여튼 G예요, 옛날 G. 예. 그 얘를 보면, 여기 발행 주식 총수. 자사주 있어요, 없어요? 트레저리 쉐어스. 있잖아요. 트레저리 쉐어스 있어요?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수점이 있는데 얘하고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 중에 ordinary shares number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shares outstanding 유통 주식수 자사주 있어요. 자사주. 미국 회사 자사주 많습니다. 소각 아니에요. 그리고 챗GPT 이건 비싼 챗GPT입니다. 200불짜리 200불짜리가 정리해 준 거 200불짜리가 제가 200불짜리 쓰는 건 아니고 200불짜리 쓰는 분한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뭘 물어봤냐. 미국에서 그러면 자사주 매입해서 다 소각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미국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소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 형태로 보유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든지 자사주로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둘 다 in both cases 어떻게 한다? No longer outstanding 빼버린다. 유통주식수에서 빼는 거예요. 소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매입하는 순간 왜 회사 돈이 나갔잖아요. 자꾸 그걸 까먹는데 사람들이 회사 돈이 나가면서 주주들한테 간 거예요. 이미 거기서 주주하는 일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걔는 유통주식 배당권도 없고 우결권도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shares outstanding에서 빼고 즉시 EPS에서 빼. 시총에서도 바로 빼고 EPS에서도 바로 빼는 거예요. 매입하는 순간 소각 여부랑 상관이 없이.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여기 지금 보면 그러면 미국 회사들의 실제 소각 비중을 챗GPT가 잘 지금 요 연구에서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요 근거에 의하면 대략 미국 회사들이 그러면 자사주 매입한 거를 얼마만큼 소각을 하고 얼마만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하이텍하고 넌 하이텍이 조금 다른데 이제 하이텍 같은 예컨대 애플 같은 데는 이제 사서 바로 소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몇 프로냐? 한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냥 이 자사주 형태를 갖고 있는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산업으로 가면 자사주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자사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자사주 보유에 따른 문제가 없나?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가 이제 251불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670억 불. 요게 시총이에요. 이 시총 어떻게 나왔냐? 주가 곱하기 무슨 주식수일까요? 자사주 뺀 거, 합친 거. 뺀 거로 해야지. 자사주 합친 걸로 하면 시총이 이만큼 나와. 한 1,000억 불 더 크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사주 빼고 자사주 뺀 거가 요게 시총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끝에는 좀 살짝 다르지만 대충 규모 이거죠. 2,670 얼마? 2,600 자사주 빼고 시총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는 안 빼, 이걸.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광피역, 이거 우리 김기식 회장님이 그때 올려준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조광피역이 여기 이제 자사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교하기가 좋아. 여기가 시가총액 얼마 나왔어요? 우리나라 가보면? 3천억이래요, 3천억. 근데 얘네가 자사주가 절반이야, 거의, 절반. 그럼 미국 데이터 가봐요. 캐피탈 IQ라는데 여기 S&P 자회사인가 이런 데인데 얘네가 계산한 시총은 얼마? 얘네가 계산한 시총은 여기 요렇게. 그래서 원화로 계산하면 1,500억 원이요. 1,500억 원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주가에다가 무슨 주식수? 자사주 뺀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알아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소가 리포트하는 시가총액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자, 어떤 회사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있어요. 거래소 발표 시가총액 1,000억짜리. 근데 자사주가 50%야. 근데 내가 이 회사 통으로 다 살려면 얼마 필요해요? 1,000억 필요해요? 500억 필요해요?
500억 필요하지. 나머지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 회사 진짜 시총은 얼마예요? 500억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도 북 다 안 맞고 EPS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에 굉장히 어긋나 있다 한국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한 번. 글로벌 관행에서 시가총액 어떻게 계산하냐. 자사주는 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쭉 여기 나와요. 글로벌 관행은 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포함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러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 자사주를 포함한 문제점 시가총액 계산이 자사주를 포함하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시가총액이 산출되고 EPS하고 다른 지표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논문에다 쓴 얘기거든. 그러니까 챗GPT가 내 논문을 갖다가 지금 이거 썼을까봐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영어로도 물어봤어. 영어로도 물어보면 여기에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 어떻게 하냐 뺀다 이렇게 주가 곱하기 아웃스탠딩은 발행 주식에서 자사주를 뺀 거거든. 예?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조금 된 거긴 하지만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자, 자사주에 대한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남의 회사 주식 사는 것처럼. 예? 회사 A가 자기 회사 주식을 샀는데 이거를 마치 회사 B의 주식을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쌀 때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 요 밑에 얘기는 맞아.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하면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회사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사는 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탄. 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정보가 있어요. 정보. 그러니까 쌀 때 사거든 원래. 쌀 때. 예. 쌀 때 사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정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그 얘기는 맞는데 자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된 주식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식을 보유한 주식까지가 높아질 수 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론적으로는 안 올라가요, 주가. 그대로. 왜냐면 회사 돈이 나갔기 때문에, 회사 저거 사면서. 그러니까 오르려면 정보 효과, 아니면 대리 문제 감소, 이런 추가적인 마켓 프릭션을 감소시키는 뭔가가 어디셔널리 있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으면요, 그냥 주가는 안 변해요. 그냥 끝.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당이 주주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면 자사주는 주가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금을 줘. 그래서 주가 올라야 주주 환원인 줄 안다니까 지금. 아니에요. 주가 안 올라도 주주 환원이에요. 왜? 회사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자사주 사면서. 그 일부 주주들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이에요. 바로 매입하는 순간. 회사에서 돈이 나가고. 자, 이 오해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60년대. 미국에 60년대 이 오해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어카운팅 리뷰라고 미국 회계학회 최고 수준 저널이에요. 거기에 60년대 이 교수님이 이 자사주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거기. 막 미스언더스탠딩. 회사에 이게 이게 인베스트먼트인 줄 알고 막 우리 아까 좀 전에 기자님한테 똑같은 얘기.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60년대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막 쌀 때 좋은 투자를 막 하는 이런 것처럼 막 묘사하고 이런 거가 미국에서 60년대에 나오는데 이거가 오해다라는 얘기 이미 끝났어, 미국에서 60년대.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60년 뒤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주가가 안 오르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직도 일반 그 언론이나 대중이나 정치인들은 자사주 매입을 좀 나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워렌 버핏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사주가 주주한테 안 좋거나 이렇게 CEO한테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이코노믹 일리터렛, 또는 이렇게 워렌 버핏. 이분은 이제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자사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정치인이 여기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주식수가 줄어가지고 막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CEO들한테만 좋다. 막 이렇게. 우리는 사실 주가 오르라고 지금 막 하라는 건데,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책에 보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왜 아니냐, 이 말이 왜 틀렸냐. 이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현금이 나갔다는 사실을 까먹어. 회사에서 자사주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거예요. 회사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원래 이 회사가 현금이 10억이 있고 10빌리언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90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합쳐가지고 100밀리언짜리야. 그러면 주식수가 10밀리언이면 날아가지고 주가 10불이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자사주를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나갔어요, 자사주. 그래서 이제는 현금이 빵이야. 현금이 빵. 현금이 빵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수가 줄었지만 현금이 나간 데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어든 주식수로 나누면 그대로 10불이야. 그대로 10불. 그 주주환원 없었어요? 주가 안 올랐으니까? 아니라니까. 주주환원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현금이 주주한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하고에 관계없이 주주환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요즘 이제 이거 제가 수업 중에 쓰는 슬라이드야.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게 이제 이걸 조금 팬시하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밀러 모딜리안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경영학 재무관리 수업 들으신 분들 밀러 모딜리안이가 50년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게. 자, 이 회사가 500억짜리인데 현금이 500억이고 매년 현금 흐름이 50억 원. 요구 수익률 10%. 그럼 퍼페추이티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따가면 요거 500억 더하기 얘는 이제 무위험에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500억이고 얘는 요구 수익률 10%로 연구체로 할인을 하면 얘가 500억 더하기 500억 해가지고 1000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수가 1억주야. 그러면 EPS가 얼마냐면 매년 현금으로 50억이니까 EPS는 50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 1000원이야. 이 1000원은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냐면 주당 가지고 있는 현금 500원하고 주당 이 비즈니스 밸류 500원에서 1000원짜리. 근데 이 회사가 이 500억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수가 반으로 줄었어. 주식수가 반으로. 주식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EPS는 올라요.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각하기 전에는 올리지도 않아. EPS에서 또 안 빼가지고. 우리나라는 얘가 자사주를 포함해서 계산해. 일단 그 문제고. 근데 이제 미국은 매입하는 순간에 EPS는 올라요. 우리나라 소각해야 오르고. 얘는 근데 기계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EPS는. 근데 EPS가 올랐다고 주가가 오르냐? 안 올라. 주가는 그냥 1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메커니컬리 맞는데 EPS가 오르는 것까지는. 주가 오르는 거는 몰라요. 뭐가 있어야 돼, 추가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정보 효과라든지 대리인 문제 감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올라. 현실적으로는 살짝 오릅니다. 실제로 엠피릭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뭔가가 추가적인 정보 효과, 대리인 문제 감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자사주를 정리하면 뭐냐면 이거는 이 신주 발행의 정반대예요. 신주 발행의 정반대. 자, 신주 발행은 뭐예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은 정확하게 반대. 내가 받았던 돈을 주주들한테 주고 주식을 다시.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자사주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존경하는 법전원의 송홍렬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종인데 이거는 뭐 찢든 말든 없애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없는 거 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이 법대 교수님들이 또 구분해가지고 이걸 미발행 주식설이라고 그래요. 미발행 주식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자산설이 있어, 자산설.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사주가. 그래서 이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이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산이 아닌데, 없는 건데. 신주발행은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금하고 주식 수출인 거야. 자산 매입은 정확하게 반대. 회계적으로 자본 차감 계정. 그 회계로는 자산이 매입하면 자본이 줄어요. 그러면 시총에서도 줄여야지. 근데 우리 시총 안 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켓도 북이 다 틀려. 마켓도 북 다 틀려요. 또 물어봤어요. 자사주 자산인가요? 이제 코파일럿에. 그러면 아니다. 자사주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자산으로 됐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거를요. 경희대 황남석 교수님 세법 전문가 거기한테 배웠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를 자산 취급하게 됐느냐? 이게 국세청이 자사주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싶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써주세요. 딴 나라는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재매가고 이거 다 자본 거래예요. 손익 거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매길 수 없어. 안 매겨요, 딴 나라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주식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재매가면 그 세금 매기고 싶어가지고 이걸 손익 거래화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세금을 매겨,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러니까 보니까 세금도 매기네 이거 거래하는데 야 이게 자산인가 보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꼬리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세법이 이러다 보니까 일부 상법학자들도 이게 자산인가 보다 그래서 소위 자산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고쳐야 돼. 이거부터. 그래서 이 자사주 거래 세금 매기면 안 됩니다. 자본 거래. 그러니까 일부 변호사님들, 상법 교수님들이 요컨대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처리할지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할지는 이론적 당위성이 아니고 정책 문제라는 거잖아. 내가 답답하게. 그래서 송원준 교수님한테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몰라서. 이거는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로지컬한 거야. 논리적으로. 자산주는 그냥 미발행 주식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자산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실제로 보면 얼마만큼 과대평가돼 있나. 한 6% 정도 또 뻥튀기 돼 있고요. 그리고 EPS는 반대로. EPS에도 우리가 저기 들어가. 자사주가. 그래서 EPS는 분모에 자사주를 더 추가해서 하니까 과소평가돼 있고. 프라이스 어닝 과대평가돼 있고. 여기 회사 일부 오셨는데 이제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 실제 진짜 이거 좀 옛날이라 삼성 지금 자사주 좀 있는데 옛날에 없을 때 한번 다 소화했을 때 그때 거 보면 이렇게 됐고 얘는 자사주가 많아서 실제로 자사주를 빼고 계산하면 괴리가 많은 데들이 여기 네이버도 좀 많이 있네요. 자사주가. 그 요만큼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이제 왜 자꾸 나오네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 그래서 마켓캡에도 안 들어간다. EPS에도 안 들어간다. 이게 글로벌 관행이에요. 우리나라는 둘 다 들어가, 지금. 그럼 여기 EPS에 보면, 이거 우리나라 해간데, EPS 계산 어떻게 했냐? 요 순이익, 전체 순이익을 뭘로 나눴냐면,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눴어요. 저 위에 있는 저 전체 발행 주식. 이걸로 나눠서 EPS가 나와. 근데 이 회사 여기 가보면 자본 조정이 있어요. 자본 조정의 대부분은 뭐다, 이거? 자사주. 자사주 엄청 많은 회사예요. 근데도 그걸 고려를 안 하고 EPS를 계산한 거예요, 그냥. 근데 디비덴드 표시예요. 주당 배당금은. 차마 배당 안 받는, 이걸 자사주로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배당 받은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배당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주당 배당 금액 할 때 분모하고 주당 순이익 할 때 분모하고가 달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지수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수에도. 그래서 다행히 거래가 되는 코스피 200 지수는 다 빼. 자사주도 빼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프리 플로트. 유동 주식수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데 우리 이 종합 주가 지수 이거 계산할 때 시가총액은 자사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해. 그러니까 그 자사주가 많은 회사에 우리 코스피 비중이 과대에서 들어가 있는 거지. 과대평가돼서.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꾸 주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도 왔었어요. 이 회사 자사주 절반인데, 자사주 절반, 이거 다 소각하면 주가 2배로 오른다. 아까 조광피역처럼. 근데 조광피역 진짜 시가총액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500억이에요? 500억이요. 그럼 소각하면 그날 어떻게 돼? 주가가 오를까? 시총이 떨어질까? 이게 시총이 떨어져. 삼성전자 소각하는 날 그냥 주가는 안 바뀌어요. 좀 바뀌었지, 얘가 떨어져, 얘가. 메캐니컬리. 그럼 뭐가 진짜 시가총액? 얘가 진짜 시가총액이지, 이게 잘못된 거고, 위에. 소각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소각하는 날, 주가가 바뀌냐, 시가총액이 기계적으로 떨어지냐. 시가총액이 기계적으로 떨어져. 주가는 안 바뀌고. 그래서 무조건 빼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사주 왜 들고 있냐? 다 이거지, 이거. 소위 말하는 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이 조성욱 교수님이 옛날에 연구한 건데 보면 주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잘 아시는 슬쩍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는 편하거든. 신주보다 다르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하고 신주 발행은 원래 같이 하기로 지난번 상법 개정 때 엊그저께 말고 아주 2011년인가 그때 할 때 법대 교수님들이 이거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재개가 해가지고 우리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봐준 거예요. 자사주는 신주 발행처럼 안 해도 되게. 자사주 재매가 갈 때는. 얘가 이슈지, 얘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비 발행한다고 저도 태광 이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 자산을 그냥 다 태워버리라고? 이게 다 내 자산인데? 이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지. 근데 원래부터 없는 거야. 원래부터. 근데 우리가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시청에도 포함시키고, EPS에도 포함시키고, 그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하게 해준 거지, 우리가. 세금도 매기고, 그러면서. 원래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미국은요, 소각을 보질 않아요,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하든 안 하든. 이게 또 오해가 많아. 기존 주식을 내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주반에 따른 지분이석 우려가 없대. 아니, 왜 없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하는 거는요, 신주 발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는 말이 EB가 아니고 CB야, CB. 전환사채. 자기 주식으로 한 거니까 그건 신주 발행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또 기가 막혀. 어떤 경영학과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라고. 자꾸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이슈됐던 건데 인적 분할해가지고 공개매수 하면서 할 때 이제 자사주 마법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지난번에 자본시장법 시행 개정해가지고 이건 이제 못하게 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슈는 아니야. 원래 자사주가 크게 두 개 이슈였어. 요거하고 경영권 방어 그거였는데 얘는 이제 문제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자사주를 사가지고 처분하고 소각하느냐. 미국은 이런 연구 안 해요. 의미가 없어서 별로. 그냥 메인만 봐 미국은. 근데 우리는 이제 소각도 봐야 돼. 그 소각을 보면 전체 회사들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막 사고 그러는데 처분도 많이 하고 소각은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는. 소각은 별로 안 해.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일단 자사주 매입 시점에 공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공시했을 때 이게 올라요. 자사주. 이게 미국이랑 비슷해. 자사주 매입.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나와. 소각 때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번 나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매입만 갖고는 아직 확실히 몰라.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경영권 방어했을지 뭘지 몰라서 불확실하다가 소각한다 그래야 이제 미국처럼 확실하게 이제는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 나와. 이때 더 올라요, 사실. 조금 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번 나온다.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럼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 적게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토비스큐가 더 낮아요. 기업 가치가 더 낮아. 그러니까 뭔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쟤네는 뭐 약간 이상한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페이아웃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이건 미발행 주식이에요. 손익거래 아니고 자산 아니고 취득 자사주는 실제 소황 여부 상관없이 유통주식에서 빼고 시총 계산하는 게 글로벌 프랙티스. 미국에서 60년대 끝난 얘기인데 이걸 자꾸 무슨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고요. 회계는 이미 아주 옛날부터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차관 개념이니까 회계는. 근데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거를 세금을 매기려고 손익거래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꼬였는데 그래서 세법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안 매기게. 그러다 보니까 시총, EPS에 자사주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 시점에 사실은 주주환원인데 지금 우리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했으면 아무도 안 믿잖아, 지금. 그 시가총액 과대평가, 계리, 하고. 그 이제 오늘 사실 소각 의무화가 주제인데 제가 막 딴 얘기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원칙적으로 자산성을 부인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없는 거다. 이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취득 자사주를 소각 의무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러면 소각하기 전에 들고 있는 거 그럼 자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각을 하든 말든 없는 거야. 소각 의무화를 하든 말든 일단 매입 시점에 바로 시청하고 EPS에서 빼야 돼요. 미국처럼. 바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소각 의무화하면 이제 회장님들이 아무도 안 사겠지. 그나마 사든 자사주를 야 이게 진짜 주주환원이구나 지금 사는 순간. 그래서 그런 컨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거 용도로 많이 들고 있는데 임직원 보상하는 뭐 예외 아까 뭐 규정 있었습니다만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퍼스트 베스트는 자산설의 전면적인 폐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법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랑 똑같은 거니까 신주랑 똑같이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하고 대신에 이 임직원 주식보나 이런 거는 좀 봐주고 이런 거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예컨대 자사주 소각을 안 해도 주주 충실 의무가 다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에 막 무슨 누구한테 갑자기 판다든지 이런 거는 다 통제가 되거든. 충실 의무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충실 의무를 엊그저께 도입한 상황에서 그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될까에 대한 좀 컨선이 있어서 세컨 베스트로는 유럽에 하는 스타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소각 의무화가 일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얘를 좀 정교하게 막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게 맞지만 일단 급해. 이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덮고 봐. 막 그냥 막 이렇게 얼기설기라도 꼬맨다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각 의무화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 어떻게 하냐면 유럽은 일단 그 10% 이상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를 넘기면 12개월 안에 소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안이랑도 뭐 비슷한 플레이버가 그렇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한도가 있어서 10% 한도가 있어서 자사주를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소각을 해가지고 같이 취득하면서 소각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제가 기사 보면서 참 답답한 건데. 자사주를 매입한 현대차 임원들이 주가 내가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샀다는 건지 시장에서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건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니 회사하고 임원하고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저는 그냥 임원들이 그 회사 주식 산 거예요. 자사주는 회사가 산 거예요. 회사가 샀으니까 회사 산 것도 아니지. 회사가 현금을 내면서 그 주식을 이제 감소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2021년에도 이렇게 쓰시더니 요새도 아직도 이렇게 써, 막. 자사주를 매입한 회장님들이 막. 무슨 말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한금융지주에서 CFO를 맡고 있는 천상영입니다. 아까 MC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우진 교수님 뒤에 발표한다는 게 되게 좀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앞에서 부담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작년 9월 달에 제가 여기 그 거버넌스 포럼의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아마 밸류업 중간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우진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김규식 변호사님도 같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가 저희가 이제 그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우리 김우진 교수님께서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주주환원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COE에 대한 또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도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실행하고 또 재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금 김우진 교수님께서 자사주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본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자사주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아예 소각을 전제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할 때 아예 목적으로 소각을 아예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자사주는 뭐 단주 처리 빼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본질적인 뭐 쟁점하고에 대한 발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수단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효과성 그리고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밸류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작년 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자본은 그 저희의 수익성의 지향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빨리 움직여서 먼저 저희보다 추진했던 일본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5월 달인데요. 7월 달에 저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상장 기업 중에서는 6번째, 그리고 주요 지주사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하고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보면 뭐 여기 ROE 10%, 주주환원 50%, 자사주 소각 5천만 주가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가 됐지만 저희가 그 당시 발표했을 때 ROE 10%나 특히 금융지주사에서 주주환원 50%라는 부분이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뒤에 이제 다른 지주사들도 오면서 나름대로는 업계의 표준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기업가치 제고를 발표한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또 저희의 이행 실적 그리고 새로운 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뒤에 쭉 나오니까 이 부분은 쭉 패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고려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지금 우리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최초에 제가 고려했던 부분이 우리의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의 ROE 수준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최우선적으로 ROE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고요. 동시에 ROE 목표를 설정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의 ROE 수준이 COE에 대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것은 주주환원이라든지 자본 재배치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수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마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규제 자본 비율입니다. 규제 자본 비율이 결국은 회사의 안정성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핵심이 되는 주주환원의 어떤 여력을 보여주는 CET1 비율을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저평가가 고착화됐던 이유가 아마 주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규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이 CET1 비율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룰 베이스가 세팅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투명성, 신뢰성이 좀 담보가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고려했던 사항들이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COE가 현저히 COE에 비해서 ROE가 낮다. 그 다음에 PBR도 계속 저평가에 머물러 있다는 핵심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은 저희 해외 금융사들에 비해서 한국 금융사, 한국 기업들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주주환원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환원율을 해외 금융사 수준의 주주환원율 수준으로 올려야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유통주식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그 금융권 공통의 이슈라고 하면 이 오른쪽 부분이 저희 신한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고민거리였습니다. 주식 수량을 보시면 뭐 여기 특정 금융회사를 나열했지만 KB나 하나에 비해서 KB 대비해서는 거의 1억 주 이상, 또 하나에 비해서는 거의 2억 주 이상의 저희가 주식 수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주식 수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들이 LG카드 종은행 인수했던 시점이 2007년도까지였습니다. 그때 2007년도 그 무렵에 아마 주식 수량 한 4억 주 정도 됐습니다. 4억 주 정도가 됐는데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유상증자, 그리고 2020년도 제가 코로나 당시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가 우선주를 포함해서 5억 3,40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과다한 유통 주식수가 결국은 주당 가치를 좀 떨어뜨린다.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럼 저희들이 자본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주주 환원을 할 때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했을 때 현금 배당보다 당연히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어떤 너무 유통 주식수가 많다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은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쭉 이행 성과를 보시면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부진한 부분도 있고 좋은 성과가 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ROE로 대변되는 수익성 부분은 작년에 사실 결론적으로 아직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올해 이제 1분기 또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상반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런 수익성 부분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주 환원율이나 주식수 감축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부분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5억 2천만 주, 5억 2,600만 주에 출발을 해서 22년도에 4,860억 원을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7천억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5년 올해는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6,500억을 소각했습니다. 벌써 올해 상반기 소각한 부분이 작년 1년치를 거의 소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100만 주 주식 수량으로 보면 8%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저희가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억 8,500만 주인데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좀 앞서서 설명드렸던 저희들이 유상증자 시기에 어떤 주식 수준으로는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런 자사주 소각, 주식수 감축을 통해 가지고 BPS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주당 가치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주 환원율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금융기관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까지 보면 손익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주주 환원율이 뭐 보면 한 20%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22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36%의 주주 환원율을 달성했고 작년 연간 결산으로 4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상반기 이제 지나고 있는데 올해 연 결산으로 들어가서 연말까지 가면 아마 주주 환원율이 40% 중반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 정도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형 금융주의사들은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저희의 주가 뭐 소위 말해서 저희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지금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아직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쭉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PBR이 0.5배 미만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7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기업 가치 제고를 공시하면서 상당 부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 내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좀 주가가 많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시다시피 작년 4분기에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정치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올 초 들어와서 뭐 트럼프 미국발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7월 8일 기준으로 0.62배를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제주사들이 역사적 최고점을 많이 돌파를 했는데 저희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에 주가 기준 또 시총 기준으로 역사적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걸 옛날 기록을 보니까 그때 역사적 최고점이 2007년도였습니다. 거의 18년 만에 우리 시총이나 주가가 이제 조금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18년이라는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또 저희가 투자자들이나 주변의 분들한테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과정이라든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현업에서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좀 주가의 어떤 재평가의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한번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던 일본의 MUFG의 주가나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봤습니다. 흐름은 조금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일본하고 저희는 조금은 상황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앞서서 주주 환원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40%, 50%, 심지어는 70%까지 갔었는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23년 초에 동경거래소에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쓰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MUFG 같은 경우가 PBR이 1.1배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뭐 SMBC라든지 미주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1배를 아마 히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융지주사들도 그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면 물론 금리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수준 자체를 이렇게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의 최근에 주식 상승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사례를 봤을 때 공통적인 게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개별 기업들의 기업 가치 제고객에 대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게 정책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제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간에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안착되면서 정말로 코스피 전체가 조금 또 제도화갈 수 있고 또 개별 기업들의 기업 가치들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김우진 교수님이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결국 주당 가치 상승을 통해서 장기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이고 특히 PBR이 1배 미만인 경우에 현금 배당은 효과가 높다라는 인식은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라든지 뭐 여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 나와 있는 저희 어떤 주가라든지 시총을 그냥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기업 가치 재고객만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말해봤을 때 자사주 소각이라는 어떤 단순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보다는 자본 배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분명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의 어떤 펀더멘털의 안정성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자사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조금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할 생각이고 조금 장기적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김우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주 환원이 결국은 기업 가치 제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COE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세팅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버넌스의 중요성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확대할 거고요. 또 시장의 소통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사주를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요즘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에 자사주 소각을 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보다 2027년까지 3개년도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런 속도들이 좀 빨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세팅했던 자사주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현금 배당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리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스키미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은 기업 가치가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 범위에 오를 때까지 그때까지의 주된 수단이 될 거고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쓰는 저희의 PBR이라든지 어떤 기업 가치가 재궤도에 올라온다고 하면 DPS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 캐시플로우를 조금 더 충분히 늘려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항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배당 세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저희가 자사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얘기를 할 때 배당 수익률이 아니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총 주주 환원율, 특히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25%에서 3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원을 자사주 소각에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이 정책도 조금은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단순히 배당 성향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주주 환원율을 쓰면서 일정 수준의 배당 성향을 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믹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저희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외에도 성숙된 기업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충분한 기업의 배당과 또 성장 기업에서의 배당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연하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조금 더 과제가 될 것 같아서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목소리를 조금 하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오늘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또 그리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넣을까 안 넣을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금융지주사 특히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의 이행과 또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중개 기능이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ET1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을 늘리지 않고 보수적으로 하면서 주전원만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충 대립 관계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생산적인 자본 배분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자금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호 선순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도 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실행 그리고 또 대형 금융지주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중개 이런 부분은 충분한 밸런스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말씀 꼭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까 김우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에 모든 법적, 재무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입 이후에 소각을 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는 소각했을 때 특별한 법적, 재무적 효과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드린 거고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러면 소각이 이렇게 논의가 되느냐? 자사주를 자산설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온전한 주주 환원으로 인정하지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주주 환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충실 의무의 도입이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또 미국의 델라웨어주 판례법에 따른 충실 의무가 바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남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첫 번째 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언론과 시장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공익재단과 사내 복지기금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남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까 김우진 교수님 한 것은 표로 만든 거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자사주를 넘기는 주주와 회사에 모두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주주는 미국 이게 델라웨어주고요. 미국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 다 주주는 세금을 맞습니다. 세금을 냅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고요. 이건 내고 한국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상장 주식은 안 냅니다. 하여간 주주는 세금을 양국 모두 세금을 낸다. 회사는 어떻게 되냐?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돈이 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회사는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유상 감자의 실질이고 자본 환급이기 때문에 소각 불문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미국은.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법인세를 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경우. 소각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경우는 자본 거래를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지금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 이외의 목적, 예를 들어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나중에 소각을 하면 그때는 그 차액을 손익 거래를 보고 그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보고 한국의 법원이 그러면 소각 이외의 경우는 자산 거래니까 이건 자산으로 취급하는 거네 라고 해서 자산설에 문제가 되고 자산이기 때문에 겸용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하여간 회계적으로는 하여간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KIFRS, 유럽 IFRS, 미국의 델라웨어주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회계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은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로 취급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는 관계. 이게 제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세법이 이렇게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한다고 해서 상법에 자사주 매입을 자산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그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세법이 이렇게 했느냐. 1998년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1998년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넣으면서 소각 이외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시행령을 넣었어요. 1998년도에. 왜냐하면 그때 세수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데 그걸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법을 바꿔야 된다. 시행령을 폐기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법까지 그걸 따라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공정거래법상 총수를 기업에 지정하면 그 사람을 상법상 지배주주로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세법에서 과세를 한다고 해서 자본거래의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익에 대해서,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법에서도 그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상법은 자유시장경제헌법에서 시장의 경제 실질에 따라서 상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에서 최소한 상법에서는 자본 환급이고 자본 거래를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신주 발행의 실질로 보고 해야 된다. 요거 오늘 제 주제가 아니었고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사주 매입한 경우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우리 김남근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내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든지 소각해라. 1항. 2항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소각하지 않아도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아도 계속 가질 수 있다. 요 두 번째.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임직원의 보상, 뭐 이거는 스톡 옵션 같은 거, 스톡 그랜트 말 돼요. 3번도 돼요. 2번에서 현재 한국의 시장 관행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취지는 우리 사주조합이나 근로복지기금, 여기에 자사주를 출연하면은,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은 면세 혜택 받거든요. 증여인데 면세거든요. 우리 사주조합에도 30% 할인을 해서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그때 보통 회사가
차입을 할 때 우리 사주 조합을 받는 임직원이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용 보증을 해줍니다. 회사가 이렇게 많은 페이버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특히 우리 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된다. 저는 이거 대찬성이고 우리 사주조합과 근로복지기금에 더 많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 취지에 너무나 공감하고 앞으로 임직원과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고 더 이해관계를 온라인시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우리 사주조합과 근로복지기금에 더 많이 출연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매우 공감한 단 대전제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주조합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하나 더 공익재단이라고 하는 장학재단, 복지재단 같은 이 네 가지 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제에서만이 이것이 예외로 인정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자, 면세 혜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 혜택 받는 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공익법인인 경우와 근로복지기금 이 두 가지는 면세입니다. 증여인데 수중받는 이 두 기관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사주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공익재단이나 복지기금에 회사의 그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 자사주를 넘기면 경영권을 부활하니까 의결권을 부활하니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법인인 경우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인 경우는 의결권 제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기업 집단 소속의 소속 공익법인 예를 들어 KTNG다 그러면 KTNG 장학재단, KTNG 복지재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할 수 없어요. 단 중요한 안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임원의 선임, 합병 등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지기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지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내부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면은 의결권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기금은 사실상 그 회사의 출연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복지기금의 운용도 지배주주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독립성도 없고 의결권도 무제한으로 규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공익법인, 장학재단, 복지재단, 그리고 복지기금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사주조합 네 가지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게 HL홀딩스의 정몽훈 회장이 4.6% 되는 자사주를 공익법인을 신설하면서 그때 복지재단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아주 강한 반대를 부딪히고 결국 철회를 했어요. 그때가 2024년인데 이때는 이제 이미 이런 일이 불가능해졌는데 KTN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복지재단, 장학재단, 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등등의 거의 12%에 되는 자사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처분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사실상 KTNG 경영진이 지배하고 있는 자사주가 12%는 의결권은 살아있어요. 이 의결권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KTNG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현재 경영진이에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주주 돈으로 12%의 자기가 지배하는 주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책도 하나 쓰고 했는데 할 말 하는 주주라고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절찬리에 하나도 안 팔리고 있어서 좀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해외도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도 공익재단, 특히 자선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 많이 세우죠. 뭐 빌 앤 멀린다 재단 같은 게 제일 유명하고 워런 버핏도 재단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외국에는 면제면 다 면세예요. 그냥 다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도 이런 경우 사회 환원한 경우에 면세다. 그래서 의결권 제한도 없고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조금씩 다른데 의결권 제한도 없고 다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단 이사회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미국 영국의 경우 이런 신탁법인에 통한 공익재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익법인이 지배권을 남용해서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남용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그 재단의 이사회 독립성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걸 보통 국세청이, 왜냐하면 면세를 했으니까 국세청이 이걸 모니터링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런 규제가 있고, 그래서 2000년대 허쉬 재단이 있었는데, 허쉬 재단이, 허쉬 가문이 여기에 자기 주식들 다 넘겼겠죠. 우리나라 비슷하게. 여기에 대해서 회사 지분 전체를 매각을 하려다가 당신 신탁에 면세를 할 때는 이걸 갖고 좋은 일을 쓰라고 해서 맡겼는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다 팔아버리면 되느냐 해서 뭐 철회한 정도 있었고, 트럼프 재단은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2018년에 뭐 아주 그냥 나쁜 짓 하시다가 아예 그냥 이 파운데이션 해체됐어요. 빌 앤 멀린다 재단도 사실상 이사회 독립성이 지금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면세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반발이 있고, 하여간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는 그 재단의 이사회 독립성 아주 유명한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단들은 이사회 독립성이 있고 그 가문이 그 수단을 통해 재단을 통해서 지배력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문화적인 장치가 굉장히 강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복지기금도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데 미국은 EBT 이소비라고 하는 이런 기금이 있고요. 미국도 EBT라는 기금인데 퇴직연금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복지기금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자체적으로. 자사주를 예를 들어 3천억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복지기금은 그 3천억을 갖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자사주를. 그런데 이 해외 경우는 자사주를 현금화해서 뭐 맡기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맡기면 그걸 갖고 운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운용기관, 외부의 전문 투자기관, 자산운용사 같은데 위탁을 하죠. 그 회사가 직접 산에서 이걸 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자산운용사들은 신인 의무와 스튜어디시 코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또는 그 기금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은 다 이렇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삼성생명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금호문화재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그 가문이, 창업적 가문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 지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재단을 그 가문이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재단에 기부를 할 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게 사회적 환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KTNG 사례를 KTNG에 한 분이 오신 것 같아서 저는 KTNG에 대해서 아무런 악감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KTNG의 임직원들께 더욱더 많은 자사주를 출연을 해서 사내복지기금이 더 많이 해서 같이 주주와 같이 부를 누리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독립성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KTNG가 이제 소위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기금이 주인인 기업이죠. 소위 분산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총 12.83%의 자사주를 기부하거나 처분했습니다. 매각했습니다. 이 중에 이게 이제 현재 의결권 비중이에요. 우리 사주조합이 4.69%,
근로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금이 4%, 복지재단이 2.84%, 장학재단이 0.8 이렇게 해가지고 총 현재 경영진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조직의 총 의결권 비율이 12.83%입니다. 사실상 최대 주주예요. 지배 주주예요. 근데 이거 자기 경영진이 여기 자기 돈 들였으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거 전부 회사 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복재단의 원래 있던 기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처음 출연이 KTNG가 현금과 자사주를 기부를 해서 출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복지재단이 산 돈, 그 돈도 KTNG에서 나왔지. 그 돈이 자기들이 자체 사업해서 그 자사주 매입 대금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2.83%가 사실상 KTNG 회사 돈으로 전부 다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반발하셔. 정확하게 요거는 증여한 겁니다. 요 지분은 증여한 겁니다. 이건 증여한 것만 9.8, 우리 사주조합은 사셨겠죠. 우리 사주조합은 30% 할인하고 회사에서 보통 차입할 때 보증을 서기 때문에 요거는 매입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증여한 겁니다. 증여한 것만 해도 요 4% 빼면은 한 5%는 증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저희는 대립 문제고 참호파기의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법인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교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소속의 예를 들어 KTNG다 그러면 KTNG 장학재단, KTNG 복지재단에 자사주를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없어요. 그 주주총회에서. 그런데 상장사 임원 선임, 정광병, 합병 등 중요한 건은 15%까지 의결권이 있어요. 그럼 이건 있는 거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 방어 목적이 임원 선임이잖아요. 임원 선임. 예를 들어 이번에 방경만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 이때 그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가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공익재단에서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의결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이 이사회 독립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여기 KTNG 복지재단은 이사장님이 김승택 KTNG 현재 임원이시고요. 장학재단은 KTNG의 전 사장님이셨던 민영진 사장님입니다. KTNG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사내복지기금은 더욱 문제 없어요. 이건 아예 의결권 제한이 아예 없어요. 아예. 얼마를 주든지 간에 무조건 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복지기금이 지금 4%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현 경영진이 지배하는 지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사내복지기금 문제인데 뭐 특수관계인도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3% 룰에 합산해서도 제외되고 자사주는 외탁도 안 하고 직접 보유하고 있고 의결권 무제한 부활하고 있고 그리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다 찬성하셨겠죠. 당연히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조적 이해충돌이 있는 거고 만약에 복지재단에 또는 장학재단에 복지기금에 출연하신다면 무의결권 보통주를 출연하시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의결권 미행사로 하시라. 만약에 의결권 있는 거를 출연하시려면 미행사 조건부로 출연하시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넘어간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시라. 그리고 기금 운영을 직접 하지 말고 외부에 위탁하시라. 그리고 이사회 독립성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저는 이 안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외는 반드시 이사회 독립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거의 같은 주제로 3년 전에 저희가 김우진 교수님 발표하시고 저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법전원 송홍열 교수님까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주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때 포럼 세미나였는데
방금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 자사주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686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봐주시면 한 750회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도 김우진 교수님이랑 이제 세미나 끝나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생각이 100% 일치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눴었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토론 자료 제가 보내드렸더니 싱크로율 100%네요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사실 아까 이미 다 들으신 얘기일 텐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할 때 회계 처리를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현금이 200만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자산이 800 있어서 자산 총계가 1000이고, 그다음에 자본이 700인 이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있는 현금 200을 다 써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우리가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면 현금이 없어지죠. 그리고 차변에서, 그리고 자본이 차감됩니다. 자본 계정에서 마이너스 200이 차감돼서 자산 800, 부채 및 자본 총계 800인 재무 상태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이미 자본이 차감되고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소각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변화가 뭐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산 그대로 800, 부채 자본 800. 대신에 이제 그 자본 총계 자본 계정 안에서 이제 상세 계정이 좀 바뀌는 거죠. 이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가 기업의 어떤 실질을 변화시키는 행위인 거고, 소각은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사주는 매입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주식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자기 주식을 또는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치 주식, 자산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영어로는 share repurchase나 buyback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찾아보시면 주식 환매예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출자받은 자본을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자본을 돌려주는 게 실질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차감되는 게 이게 경제적 실질이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든 주주들의 돈으로 산 자사주를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당연히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사실은 자사주를 자산처럼 간주하는 그런 좀 표현인 거죠. 조금 이제 다시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만들어져서 현금 1000만 딱 들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산도 1000이고, 그다음 자본 차입이 없으니까 자본도 1000이고. 근데 만들자마자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회사를 그냥 그냥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 형태로 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1000만큼 돌려주면 현금 다 썼으니까 자산이 0이 되고, 돌려주고 자본도 0이 되는 거죠. 부채 및 자본 총계도. 그러면은 사실상 회사가 뭐 실질적으로는 청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사주를 자산이라고 간주한다면 이 변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자사주는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사실 자사주 매입은 그냥 자본의 차감이고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어떤 가격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사주 매입 소각의 팩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싸게 하면 그 남아있는 주주들의 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저랑 누군가랑 1억씩 출자해서 회사 하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회사 만들자마자 그 다른 사람 주주가 나 그냥 사업 안 할래, 돈 돌려줘 했는데 뭐 어쩌다가 그냥 1억을 돌려주지 않고 싸게, 내재 가치보다 싸게 7천만 원만 돌려줬어요, 그 주주한테. 그러면은 그 3천만 원의 차익은 결국 남아있는 주주인 제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싸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 자사주 매입 행위가 막 시장에서 일어날 때 주식을 거기에 팔지 않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남아있는 주주들은 부가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자사주 매입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하면 남아있는 주주들의 부를 팔고 나가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사주 매입은 실제 가치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가격의 그 차이에 따라서 실제 가치가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가 결정되는 거고요. 뭐 비슷한 관점에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버크셔 해서웨이 아주 러프하게 PBR 1.2배 밑에서만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걸 발표를 이제 해서 계속 이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PBR 1.2배가 어떤 저평가를 가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저평가를 가르는 척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항상 자사주 매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사실 이제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모든 게 다 테마잖아요. 모든 게. 뭐 상법 개정 테마, 뭐 무슨 정치 대선 테마, 자사주 매입 테마.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사주 비중 많은 기업들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사실 제가 그냥 계산 러프하게 해보면 실제 가치 증가분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교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중요하고 유일하게 의미 있는 거고 소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사주 소각에 반응을 하냐? 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를 아까 그 뭐 동업하다가 돈 돌려주고 이제 결국에는 나 돈 돌려줬어 하고 증서 만든 게 뭐 자사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제3자한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제3자한테 처분되거나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 같은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지만 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사주를 제3자한테 이렇게 처분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 이거 보면 이거 서울대 법전원 송홍열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 2011년에 상법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자사주 매입조차도 사실 못하게 돼 있었는데 상법상으로 근데 그거 풀어주고 대신에 풀어주되 매입한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주주가치 훼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면 안 되니까 그 처분할 때는 그 우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때 뭐 가격에 대한 조건도 있고 뭐 할인은 10%까지밖에 안 되고 또 뭐 경영상에 아니면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가 사실상은 그거랑 똑같은 행위인데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풀어주면 처분할 때 그런 규제를 둬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뭐 서울대 로스쿨 포함해서 이런 뭐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게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표현에 따르면 자기주기 처분을 통한 효율적 재무 관리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계 반발이 생겨서 삭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입법 과정에서의 이유가 있어서 제3자한테 처분이 마음대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또 법원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하급식 판례긴 하지만 이게 판결문 결정문에서 따온 건데 자사주 처분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거니까 회사의 총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거 틀린 얘기죠. 자사주를 처분하면 당연히 현금이 유입되고 자본이 늘어나고 총 자산이 늘어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회계적으로 완전 틀린 얘기고 실질로도 틀린 얘기고 당연히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데 틀린 얘기죠. 자사주 매입을 해서 팔고 나가는 주주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주들 당연히 지분율 의결권 올라가는 거고 틀린 얘기인데 법원은 이런 태도를 여러 개의 하급심 판례에서 똑같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보면 그냥 미국식 스탠다드 적용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거기는 너무 이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는 게 확고하게 뭐 판례상으로 법으로도 다 확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사가 이거를 주주한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무 소각 조항이 없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는 그런 세팅인 거고 미국은.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도 자사주를 아까 트레저리셔 그 비율 되게 높았다고 보여주셨는데 그 그냥 들고 있다가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 있어요. 있는데 그 논리와 정당성으로 주주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이 자사주 처분은 왜 주주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면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과 같은 환경이 있다면 굳이 뭐 의무 소각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겨우 뭐 주주 충실 의무 도입됐고 그리고 뭐 소송으로 다투기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나 그러니까 증거 게시 제도나 아니면은 뭐 상사 전문 법원도 없고 뭐 전문성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서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 한국 현실에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수많은 나라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까 그 2011년 상법 개정 때 들어올려다가 못 들어왔던 처분할 때 신주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두는 거 이거는 그럼 어떤가 괜찮은 방안 같은데 이게 뭐 사실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거는 사실상 경영권 방어 목적의 처분이지만 뭐 다른 뭐 이유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2019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제도를 두면 뭐 지금보다 당연히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 소각하게 하는 방안 이거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랑은 조금 그러니까 뭐 미국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발전된 자본시장을 보고 배워야 되니까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하지는 않는 거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뭐 해도 문제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매입하는 순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이 그 뭐 없는 주식 그냥 소각 의무적으로 시킨다고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소각을 하든 안 하든 뭐 똑같이 없는 건데, 그러면은 소각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뭐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김우중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저가의 내재가치 대비 저가의 자사주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줄지 않을까? 요거는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은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하나씩 이제 안을 따져 보니까 그래도 현재 한국 시점에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의무 소각 방안이 좀 그래도 가장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사주를 시총 산정 시 주식에서 제외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없는 주식이니까 당연히 제외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범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사주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자사주 문제는 자사주는 풍선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풍선에 바람 쭉 뺀 쭉정이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만 남은 게 회사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종인데 남는 거는 그 주식에 보면은 원래 주식에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 신주하고 구주가 뭐가 다르냐? 신주 발행하려면 주식에 다시 번호 적은 새로운 종이를 다시 발행해야 되는 거고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껍데기고 껍데기를 다시 발행할 때 그냥 번호가 같은 주식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풍선이 돌아다니는 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 내가 자사주를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식은 풍선에서 바람 쫙 빼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도 아니고 그냥 자본이 그만큼 돈 나갔으니까 빼놓고 그냥 번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 번호. 회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앞에 있는 1시간 반 제가 좀 무시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문제도 되게 어렵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더 훨씬 쉬운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자사주 소각 문제가 되게 특이하게도 굉장히 뻔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자사주 취득할 때 어떤 회사도 경영권 방어라고 공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영권 방어라고 공시해요? 다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 이런 걸로 공시하잖아요. 목적을. 근데 언론에다
자사주는 우리는 경영권 방어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이슈예요. 다른 것들은 다 명목상의 뭔가 명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문제에서만큼은 그냥 대놓고 경영권 방어한다고 그래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어떤 분 말씀을 배임 횡령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기 이슈라는 거예요. 버티기. 분명히 아무도 경영권 방어라고 공시하지 않고 취득했는데 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다 경영권 방어라고 합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자사주 이 어려운 문제를 가기 전에 그냥 시장의 기본, 투명성, 솔직함, 거짓말하지 말기 이런 거에서 그냥 출발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최근에 금융감독원도 다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사업보고서에 작년부터 자사주 보유 목적을 다 공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처음에 사업보고서에 쭉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미흡 사례를 쭉 다 할 정도로 리스트업 할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왜 보유 목적에다 경영권 방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썼단 말이죠. 자기 주식 보고서에도 제대로 안 쓰고 보유 현황 자체도 안 쓰고 소각, 처리 계획 같은 것도 안 쓰고 금융감독원이 그냥 이렇게 다 원래는 이거는 뭐냐면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사업보고서에다가 허위 내용 쓴 거예요. 허위 내용 쓰고 중요 내용 누락시킨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건데 이렇게 그냥 금융감독원이 점검만 하고 계실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거 보고 누가 가가지고 너 사업보고서 허위 해가지고 내가 주가 떨어져서 손해배상 누가 한다고요? 이사? 2번에 이제 어렵게 막 적혀있죠. 401조의 2가 뭐냐면 회장이에요. 회장과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엄중한 문제인데 공시와 다른 얘기가 언론에 퍼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쉽습니다. 자사주 문제, 소각 문제. 무서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강수현 연구원님께서 또 아주 좋은 또 논문도 쓰시고, 어쨌든 이 공시 문제를 또 저랑 생각이 비슷하게 조금 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득 처분 결정에 대해서 주가 안정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공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어떻게 주주 환원이 되는 건지 앞에서 이제 재무적으로 교수님 많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냥 주주 환원이다. 추상적인 말 하나 있고 보유하는 매해마다도 아무런 분석이 없습니다. 네. 이런 되게 기초적인 문제부터도 잘 안 돼 있는 게 자사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이게 자기주의 보유 목적이 그냥 주주가치 증대냐? 이거는 중요상 허위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경영권 방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주식 처리 계획도 기재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누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 자산을 써가지고 제 자본을 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들어온 자기주식 취득 처분 후에 이렇게 사업보고서에 넣어야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 176조의 2에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저께 나온 법안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법안이 이제 1년 내에는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와, 이게 뭔가 좀 불편하다. 특히나 뭐 재무나 뭐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에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심정적으로는 지금 나온 법안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유했던 자사주가 다 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 싹 다 지우고 시작해야죠. 새로 공시해가지고 새로 취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해본 거예요. 세련되게 이게 지금 뭐 모르겠. 자, 왼쪽에 있는 게 현행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현행법이어가지고 현황 목적 처분 계획 쓰라고 했는데 되게 대충 쓴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 말고 예를 들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바꾸는 건데 이제 100분의 5에서 이제 100분의 1로 좀 늘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일단 기재하라고 좀 친절하게 써주고, 그다음에 저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독립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거라도 일단은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승인받지 못한 자기 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비슷하죠. 지금 나온 거랑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부 목적별로 구체적 이유 근거 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다, 뭐 주주 환원이다, 임직원 보상이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몇 주를 취득할 것이고 그 목적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달성될 거다. 그러면 그 주식을 뭐 팔던지 아니면 뭐 그 임직원한테 주던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됐다, 그럼 바로 이제 소각하라는 겁니다. 좀 세련되지 않았나요? 시장에 맡기는 공시와 공시를 통해서 자기 주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따른 보유 일정을 썼으니까 일정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바로 소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공시해서 취득하고 목적이 달성됐으면은 소각하라는 겁니다. 뭐 경영권 방어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취득한다. 그럼 이 정도는 우리 경영권 방어 됐으니까 소각한다.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쓰셔도 된다는 말씀인데,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세련되게 한번 좀 그 대안을 제시를 해봤고요. 자사주에 대해서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많은 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사주는 소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온 뭐 법안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좀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틀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소각을 전제로만 가능한 거 아닌데, 어쨌든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재무적 효과 및 주주가치 상승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 주주 환원도 근거 정확하게, 임직원 보상하면 스톡옵션이 우리가 언제 돌아올 건데 그 스톡옵션을 그 주식을 주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때 신주 발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구주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오늘 토론을 마쳐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허위 공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허위 공시하지 말자. 단순한 논리로 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하신 우리 천재만 변호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